내포 트로이 목마 근근한 점막 속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던 코로나19는 선물을 계속 휘젓고 있는 상피세포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면 코로나19는 상피세포의 표면에 도깨비바늘 씨앗처럼 찰싹 달라붙는다. 세포의 표면에 달라붙어 있으면 세포의 포식작용에 의해서 저절로 내부로 이동하게 된다. 세포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외부의 물질들을 들여오는 포식작용을 한다. 무생물 입자인 바이러스는 세포의 운송 시스템에 숨어서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다. 포식이 끝나면 코로나19는 세포 내부에 형성된 내포의 막을 뚫고 자신의 유전자를 세포 속으로 쏟아낸다. 마치 목마 속에 숨어서 가만히 앉아 들어이로 들어간 그리스 병사들의 상황과 유사하다. 이제 바이러스 유전자는 깨어나서 세포를 점령하기 시작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식에 적합한 환경을 가진 숙주세포를 찾아야 한다. 감염자가 내뿜는 피말 속에 있는 많은 바이러스들 중에서 호흡기 점막에 안착한 극히 일부만이 숙주세포인 호흡기 상피세포로 들어갈 기회를 잡는다. 어렵게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점막 흡착, 점막 통과, 세포막 통과 기능들이 필요하다. 이 모두가 코로나19의 외부막에 부착되어 있는 막 단백질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호흡기 바이러스 입자는 호흡기 점막과 접촉하면 즉시 달라붙는다. 그렇지 못하면 호흡을 통해서 다시 몸 밖으로 튕겨나가기 때문이다. 어렵게 잡은 기회를 단단히 붙잡는 이런 능력을 점막 친화성이라 하는데, 코로나 외막에 부착되어 있는 단백질들이 점막에 흡식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호흡기로 들어온 코로나19의 대부분은 점막에 섞여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은 컨베이어 벨트처럼 바깥으로 움직이는 점막층을 뚫고 들어가야 한다. 만약에 점막에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이동하는 점막의 실리가 가리에 섞여서 짧은 여정을 끝내게 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에는 당뇨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가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분해의 효소가 있다. 이 단백질이 바이러스를 붙잡는 당뇨 분자들을 끊어낸다. 이 과정이 지속되면 바이러스는 점점 점막층의 아래로 비집고 들어가게 되고 끈끈한 점막 아래의 윤활층에 도달한다. 여기는 코로나19가 목표로 하는 호흡기 상피세포가 선물을 휘젓고 있다. 마치 죄수가 감옥에서 땅굴을 받듯이 점액층을 가서 죽음의 끈끈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윤활층에서 굴러다니던 코로나19는 호흡기 상피세포의 표면에 닿으면 자석처럼 달라붙는다. 숙주세포막 스파이크.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다. 신종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새롭게 건너올 때마다 스파이크가 결합하는 상피세포의 표적 단백질이 달라진다. 이렇게 스파이크가 표적으로 삼는 세포의 수용체가 변한다는 것은 면역학적으로 봐서는 스파이크의 항원 구조가 변해서 집단 면역이 제로인 신종 바이러스가 된다는 의미도 있다. 위에 그린 17-모식도처럼 코로나19의 스파이크는 호흡기 상피세포의 표면에 달려있는 ACE2 수용체라는 막 단백질에 결합한다. 확대한 동그라미 안에서 두 단백질이 결합하고 있는 분자 구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다. 초록색의 ACE2와 보라색의 스파이크 말단이 붙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백질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물이 제공하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조한 상태의 코로나19 감염력이 상실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들이마신 공기에 숨어 들어와 호흡기 점막에 안착한 바이러스 입자가 세 과정을 모두 마치면 숙주세포로 들어갈 준비가 끝난다. 이제 남은 일은 기다리는 것이다. 바이러스 입자는 세포로 들어갈 기회가 딱 한 번 있다. 들어가 보고 정식 환경이 나쁘다고 발길을 되돌릴 수가 없다. 일단 들어가면 증식하든가 망하든가 하는 사생결단뿐이다. 따라서 바이러스 입자는 세포 밖에서 내부 환경을 알아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입자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표면의 단백질을 확인하고 들어간다. 즉 코로나19에게 ACE2 수용체는
단순히 세포 표면에 달라붙기 위한 대상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용체가 있으면 세포 안의 환경이 정식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의 의미도 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보면 세포는 왜 이런 수용체 단백질을 표면에 가지고 있을까? 바이러스에게 들어올 기회라고 주려고 친절한 이유는 당연히 아니다. 코로나19의 표지판인 ACE2 수용체는 호흡기에 분포되는 혈관의 수축과 염증 반응을 조작하는 기능성 단백질이다. 바이러스에 상관없이 주요한 세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포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막 단백질을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를 확인한 표지판으로 이용하면 들어가기 전에 적합한 정식 환경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택배 상자로 비유해보면 ACE2가 문 앞에 달려있는 문표인 셈이다. 그러면 호흡기 상피세포의 표면에 붙어있는 코로나19는 문 앞에 놓여있는 택배 상자로 비유할 수 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숙주세포의 표면까지 배달은 되었지만 여전히 무생물이다. 누군가 문을 열고 나가서 택배를 집 안으로 들여놓는 것처럼 바이러스 입자도 누군가가 세포 안으로 옮겨줘야 한다.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다양한데 코로나19의 경우는 위 그림 17-2처럼 내포 작용에 의해서 들어가게 된다. 당연히 세포도 밥을 먹어야 산다. 내포 작용은 마치 쌈을 싸는 것처럼 세포막을 안으로 말아 넣으면서 주위 물질들을 한 움큼 포획해서 세포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과정이다. 그 결과 세포막이 비눗방울처럼 외부 물질을 감싸고 있는 내포가 만들어진다. 내포는 소화 효소들이 가득 차 있는 소화 주머니와 융합되는데 그때 내포 안에 격리되어 있던 외부 물질들은 다양한 소화 요소들에 의해 잘게 분해된 뒤에 세포에게 필요한 치료로 사용된다. 세포막 표면에 달라붙어 있던 코로나19는 내포 작용에 의해서 세포의 내부로 들어간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아직까지 내포 세포막이 안쪽으로 멀리어서 만들어진 내포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세포의 내부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포가 소화 주머니와 결합하기 전에 빨리 탈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이러스도 같이 소화되어 버린다. 내포가 완전히 형성되면 내부는 산성으로 변하는데 이를 신호로 내포막에 존재하던 가위 같은 단백질에 의해 스파이크 단백질이 잘리면 바이러스 외막이 노출되면서 내포의 막과 융합이 된다. 그러면 양말이 뒤집히는 것처럼 바이러스 외막이 뒤집어지고 유전자가 세포의 내부로 쏟아지게 된다. 임상적으로 코로나19가 호흡기 상기세포를 감염시키는 능력이 다른 코로나 사천들에 비해서 대폭 향상되었음을 분명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뛰어난 감염 능력에는 많은 원인들이 작동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숙주세포인 호흡기 상기세포를 찾아서 들어가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다른 사천 코로나 바이러스들에 비해서 감염 효율이 뛰어난 원인을 찾기 위해 지금도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중이다. 이 기준들이 뛰어난 이유를 알아내면 효율적인 감염 억제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동일한 기전을 이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추론해 볼 수는 있다. 코로나가 숙주세포 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치는 단계들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점막의 흡착 뒤에 뚫고 들어가는 것, 호흡기 상피세포에부터 달라붙는 것, 내포막을 뚫고 유전자를 세포 내로 쏟아내는 것. 그런데 코로나19의 경우는 각각의 기전의 효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점액 흡착력, ACE2와 결합력, 세포 가위에 잘 잘라지는 특성이 모두 뛰어난 것이다. 일단 코로나19가 호흡기 상피세포의 내부로 들어오면 제거하기 어려워진다. 세포의 기능을 이용하여 증식하기에 세포에 피해를 주지 않고 바이러스만 권리 없애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전에 입자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아주 취약한 상태다. 설명한 대로 코로나19 껍질에는 자신의 유전자를 호흡기 상피세포 내로 전달하기 위한 스파이크 단백질 같은 정교한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 입자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백질들이 한번 망가지면 영원히 복구할 수 없다. 바이러스 껍질에 있는 단백질들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다.
글리사알코올이 포함된 산소독제를 코로나19를 둘러싼 물을 증발시켜버리면 이 섬세한 단백질들이 망가져서 감염력을 잃는 것이다. 혹은 비누 같은 계면활성제와 접촉해도 인지질막으로 만들어진 코로나19의 회막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감염력을 상실한다. 단순한 손 씻기가 개인 방역에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홍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군요. 정식 바이러스 생산 공장은 코로나19의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의 일부는 숙주세포의 신호를 가로채서 자신의 복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일부는 자신의 유전자를 스스로 복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른 일부는 복제한 유전자를 포장하는 상자의 재료가 된다. 이런 단백질들이 선초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양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다. 결과로 호흡기를 방어하던 상피세포는 코로나19의 생산 공장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여러 장애물을 뚫고 세포 안으로 들어온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싹을 틔우고 생명활동을 시작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양성가닥 RNA로 세포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mRNA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즉시 해석이 시작이 된다. 사람의 세포질에는 핵에서 끊임없이 전사되어 나오는 mRNA를 단백질로 해석하기 위해 1000만 개 정도의 리보솜이 돌아다니고 있다. 리보솜은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자신의 mRNA로 착각하고 결합한다. 리보솜이 mRNA로 착각하게 만드는 서열이 바이러스 유전자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전자가 세포 내부로 일단 들어가면 바이러스 단백질이 즉시 만들어지는 것은 세포 점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서 홍역 바이러스의 경우에 음성가닥 RNA를 유전자로 가지고 있다. 이 반대 방향의 유전자는 세포 내로 들어가도 단백질이 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그림에서처럼 먼저 양성가닥으로 변환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 숙주세포에는 RNA를 복제해주는 중합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는 입자 안에 음성가닥 유전자를 복제할 자신의 중합효소를 같이 들고 다녀야 한다. 이에 반해서 코로나는 유전자 만들어 다니면 되기 때문에 세포에서 나가기 위해서 짐을 싸는 것도 간단하다. 어떤 형태가 더 효율적인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다. 모든 바이러스들은 자기 유전자의 형태에 맞는 최적의 정식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의 유전자 결합은 리보솜은 tRNA를 이용해서 코드를 해석하면서 아미노산을 하나씩 붙여나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위 그림에서 보듯이 세포의 내부와 외부에서 사용될 단백질들은 합성되는 위치가 다르다. 내부에서 사용될 단백질은 그냥 세포질에서 합성이 된다. 하지만 세포의 외부에서 사용될 단백질은 조면 소포체로 가서 합성이 되어야 한다. 소포체는 세포핵을 여러 겹 둘러싸고 있는 막 구조물인데 리보솜이 붙어있는 경우에 표면이 끄끌끄끌해 보인다고 해서 조면 소포체라고 한다. 세포 외부로 가야 할 단백질은 처음 총합되는 10여 개의 아미노산으로 밖으로 나갈 것이라는 신호를 표시한다. 이런 신호인식 단백질이 알아보고 해석이 진행되는 리보솜을 통째로 들고 가서 소포체로 옮긴다. 이렇게 옮겨진 리보솜과 mRNA들의 결합체가 소포체의 표면을 끄끌끄끌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소포체의 막에 붙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신호의 패턴에 따라서 세포막에 결합하거나 소포체 안으로 주입이 되어 세포의 밖으로 분비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도 시작 부분에 조면 소포체로 가겠다는 신호가 달려있다. 바이러스의 유전자에 리보솜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하면 신호 단백질이 이 위치 신호를 인식해서 유전자의 리보솜을 통째로 조면 소포체로 옮겨 놓는다. 바이러스의 유전자에는 똑같은 바이러스 입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바이러스의 핵심은 유전자이며 입자의 나머지는 모두 이 유전자를 세포로 배달하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하다. 우리 주변에 흔한 A형 가인염 바이러스를 예로 들어보자. 이것은 대략 7,000개의 염기가 연결된 양성 단일 가락 RNA를 유전자로 가지고 있다.
이 유전자 서열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시험관에서 합성한 뒤에 숙주세포에 강제로 넣어주면 잠시 후에 A형 간염 바이러스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작은 유전자에도 자기를 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바이러스 유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하는 중합효소 단백질의 정보지만 그 크기는 1200여 개로 전체 유전자의 17%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바이러스 입자의 껍질과 숙주세포에서 증식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단백질들의 정보가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A형 간염 바이러스 크기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RNA 유전자는 3만 개 이상의 연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RNA 바이러스 유전자치고는 큰 편에 속한다. 유전자가 크면 포장을 위한 껍질의 크기도 커진다. 하지만 크기에 상관없이 숙주세포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 종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숙주세포의 환경을 증식에 유리하게 통제하는 단백질, 둘째는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하는 단백질, 셋째는 유전자를 포장할 껍데기를 만드는 단백질. 여기서 유전자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의 중합효소의 유전자 크기는 바이러스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복제 효소 정보는 약 1500여 정도로 A형 간염 바이러스와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전체 유전자에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 이렇게 동일한 양성가다 RNA 바이러스에다 핵심적인 복제 요소 정보의 크기는 비슷한데도 코로나의 유전자가 A형 간염 바이러스의 것보다도 4배 이상 큰 이유는 숙주세포에서의 증식을 더 정교하게 통제하는 단백질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면역의 입장에서 숙주세포를 잘 제어하는 바이러스가 훨씬 막아내기 어려운 상대인 것은 당연하다. 코로나19의 유전자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것은 숙주세포를 통제하는 단백질들이다. 세포의 통제와 유전자 복제에는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바이러스들은 여러 가지 단백질을 제한한 유전자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복제 전략을 사용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복제 전략이 상당히 복잡한 바이러스다. 유전자가 리보솜에 의해서 해석될 때 우선 필요한 단백질들을 하나씩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처음 해석에서 한 덩어리 단백질을 만들고 이것을 쪼개서 필요한 최종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 전략으로 유전자의 공간도 절약할 수가 있고 세포의 감시망에 바이러스 증식을 알아차리기 전에 속일 수 있는 단백질을 먼저 만들 수 있다. 이 방법은 다른 바이러스들도 흔히 사용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포의 감시망을 피하는 더 정교한 트릭을 사용한다. 이제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와 증식의 전략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갈 것이다. 이 내용들을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건너뛰어도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교활한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18-4에서 보면 코로나 유전자의 앞부분에는 비구조 단백질의 정보가 대부분에는 껍데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구조 단백질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처음 리보솜이 해석해내는 것은 비구조 유전자 단백질. 그런데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비구조 단백질의 해석에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그림 A 구간의 끝에 표시된 동그라미에 리보솜이 미끄러지기 쉬운 서열이 놓여 있고 그 바로 뒤에는 해석을 멈추게 하는 종결 코돈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AB 구간의 끝에도 종결 코돈이 놓여 있다. 이 동그라미에서 리보솜이 미끄러지지 않으면 종결 코돈을 만나서 A까지 해석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미끄러지면 B 구간까지 가야 해석이 끝나게 된다. 이 미끄러짐은 우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A 구간에서 끝나는 단백질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진다. 다음의 그림 18-5에서 보면은 해석 구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AS는 세포의 통제와 복제 환경 조성에 필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자, 세포의 감시망에 들키면 면역이 작동하기 때문에 유전자의 복제는 소용이 없다. 하나의 RNA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양을 다르게 조작하는 이 교묘한 기전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전자는 세포의 감시망을 피하는 준비 작업을 먼저 끝내고 나서 본격적인 유전자 복제를 시작한다. 신호인식 단백질은 코로나19 유전자를 해석하는 리보솜을
조면 소포체의 표면에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바이러스 복제 전사 복합체의 역시 소포체의 표면에 형성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이러스 복제의 중심이 된다. 바이러스 유전자를 복제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하지만 위 그림에서 보면은 리보솜이 유전자를 해석하면은 비구조 단백질들을 만들어내지는 정보들만 해석되도록 코로나의 유전자가 만들어져 있다. 유전자의 뒷부분에 있는 구조 단백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 구조 단백질의 정보는 복제 전사 복합체에 의해 각각 개별적인 mRNA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코로나의 종합 효소는 유전자를 복제하는 기능과 각각 mRNA들을 만드는 기능을 같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바이러스와 구분해서 특별히 복제 전사 복합체라고 한다. 복제 전사 복합체는 자신의 원형 오리지널 정보 가닥을 복제하여 역방향 상보 서열을 가진 주형 가닥을 만든다. 이 복제가 끝나면 다음의 18-6 그림처럼 주형 1로 표시된 음성의 완전한 주형 가닥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복제 전사 복합체는 복제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멈추고 그 부분으로 바로 도약하는 아주 특이한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복제 도형을 통해서 해석 구간 AB를 뛰어넘으면 원형의 3부분의 서열과 5의 해석 시작 서열만 결합된 주형 2가 만들어진다. 이때 비구조 단백질 이후에 해석을 멈추게 만들던 중지 코돈들도 같이 삭제된다. 이렇게 각각의 구조 단백질 정보가 있는 부위에는 복제 전사 복합체의 도약을 유도하는 서열 정보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형을 복제하면서 원래 유전자의 가장 긴 주형 가닥과 함께 9개의 구조 단백질의 주형 가닥들도 각각 개별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형 가닥들은 다시 복제 전사 복합체에 의해 복제가 되면서 18-7g처럼 원래 정보 가닥과 동일한 것과 9종류의 mRNA들이 각각 만들어진다. 복제 전사 복합체 유전자 주형 1, 주형 2, 주형 10, 주형 1, 2, 바이러스의 원래 양성가닥 유전자 복제는 상보적 특성을 이용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RNA 바이러스라도 원래 유전자와 동일한 가닥을 만들려면 두 번의 복제를 거쳐야만 한다. 음성가닥 RNA를 유전자로 가진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양성가닥 주형을 만들고 다시 그것을 복제해야 원래 형태의 유전자가 만들어진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유전자 복제의 기전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9가지 구조 단백질 mRNA들을 만들어낸다. 원래 유전자에는 필요한 단백질의 끝부분마다 중지 코돈들이 박혀있다. 따라서 이 mRNA에서는 길이와 상관없이 정보가 시작되는 첫 단백질들만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주형 2가닥에서 만들어지는 정보가닥 mRNA에는 유명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들어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mRNA를 통해서 각각의 구조 단백질을 만드는 것은 바이러스 입자를 만드는 단계에서 장점으로 작용한다. 짧고 재활용이 되는 mRNA를 통해서 필요한 구조 단백질을 빠르고 풍부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이렇게 여러 번 복제되는 것의 장점은 한 번 복제가 된 가닥은 다음 복제의 주형으로 여러 번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에서 한 번만 사용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렇게 반복을 하면 최종 mRNA의 양을 쉽게 늘릴 수가 있다. 수많은 바이러스들 중에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복제와 전사 과정은 상당히 복잡한 편에 속한다. 하지만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그만큼 숙주세포를 잘 통제하면서 증식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 특이한데 이는 종간 장벽을 쉽게 건너는 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비교해보면 유전자들의 부위별 변화 경향을 알 수가 있다. 세포에서 처음 해석되어 만들어지는 비구조 단백질들은 세포를 통제하고 증식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된다. 따라서 무작위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치명적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뒤쪽의 구조 단백질 부분은
변이가 활발한데 이를 통해서 새로운 종으로 건너가기 위한 다양성을 확보하게 된다. 거저 단백질 정보 보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임에도 같은 형태가 하나도 없다. 특히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부위의 변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운 속주를 탐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많은 변이가 집중되어 있다.